안녕하십니까. 2020년 개정 양도소득세서를 맡게 될 원영대 세무사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지분유권인데요. 일반 지분유권에 대해서는 10%, 20%, 30%의 일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식들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으로 판정이 되면은 6%부터 42%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으로 판정함에 있어서 판정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비율 요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보유 비율을 판정을 할 때 자산 총액분의 부동산 등의 가액, 이게 분자 가액이 들어갔었는데, 이 부동산 등의 가액은 토지 건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직접 보유한 타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 상당액,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분자의 가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확대가 됐죠.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 직접 보유한 부동산 타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 상당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한 타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 상당액도 분자 가액으로 들어가면서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명확하게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예규나 판례에서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과세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주권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화가 됐습니다. 이주권이 뭐냐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물을 지으면은 무조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허물면은 허문 건물에 대해서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량이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이주권을 사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주권이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이주권을 과세를 할 때 어떻게 과세하냐면은 기존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규정되어 있던 영업권하고 동일하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주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처럼 기타 소득을 과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주권을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 과세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조문이 입법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가 조합 주택권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방법에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방식만 명확하게 입법이 돼 있었고, 고가 조합 주택권의 계산 방식은 입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조합 입주권의 과세 방식은 지금까지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을 준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입법화가 되면서 명확하게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기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방식하고 동일하게 입법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정지역 또는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삼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 규정의 개정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으로는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밖에 있느냐 또는 이 비삼용 토지가 지정지역 내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삼용 토지가 지정지역 밖에 있다면은 기본세율에다가 10%를 중과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지역 안에 있다면 기본세율에다가 20%를 중과세한 세율을 더한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세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지정지역 이내에 비삼용 토지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삼용 토지가 만약에 지정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 토지의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20% 중과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10%의 세율만 중과세해서 적용을 하겠다. 아시겠죠?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0% 중과세를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 10% 중과세만 허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일기간 내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 규정입니다. 자,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산출세 비교과세를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산출세 기준으로 비교과세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법은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이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과세 기간 안에 자산 두 개를 양도했다. 그런데 하나의 자산은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고 또 하나의 자산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이거 두 개로 비교해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개의 자산을 갖다가 두 개의 자산의 과세 표준을 각각 산출한 다음에 합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산한 금액을 기본세율 한 방에 적용해가지고 산출세액 만든 이게 1번 산출세액.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산출세액이 뭐냐면 양도세 세율 적용 대상 자산 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인데 만약에 하나의 자산이 일반 세율 적용 대상이고 하나의 재산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합산한 게 바로 두 번째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규정은 뭐가 문제됐냐면 세액의 감면이 있으면 이걸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산출세액 방식으로 비교가 세는데 바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감면세액을 차감을 하고 남은 순수한 납부세 기준으로 해서 비교과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 비교과세가 합리화됐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게 실제 납부할 세액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양도세 세율 적용 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 비교과세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재외국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규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이게 영주권자입니다.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 이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죠. 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팔 때는 소유권자 등기가 넘길 때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확인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재외국민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인감증명서가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과세권 행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기존의 재외국민, 영주권자랑 외국인입니다. 시민권자 내지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소유권자 등기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 규정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영주권자는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부동산 등 양도신고서를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자 등기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축,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취득가액을 없다고 하고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가산세 대상이 첫 번째 환산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에 대해서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에 집어넣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감정가액의 5%를 가산세로 물리겠다. 두 번째, 신축이 아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한 실제 증축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환산취득가나 감정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이 환산취득가나 감정가는 인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5%의 가산세를 물리게 되겠다. 아시겠죠? 이 두 개를 갖다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 규정은 배제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는 첫 번째가 1세대 주택 비과세, 두 번째가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별 특별공제율 80%죠. 이거를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 배제를 해주겠다. 비과세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주자들이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가 팔게 되면은 비과세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무주택인데 1조합 입주권을 1세대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조합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1조합 입주권하고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3년 이내에 조합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했는데 비거주자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배제 대상에서 명확하게 다시 입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 요건 적용입니다. 자, 조정 지역 내 1세대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먼저 이제 조정 지역 내 1세대 주택이 뭐냐면 취득 당시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자, 얘네한테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보유 요건하고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충족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까지는 보유요건은 적용하는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너무 특례가 과하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특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등록 임대주택도 보유요건하고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비과세 적용받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입니다.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같이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때 주택 부분 플러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일정 범위의 토지는 비과세를 같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를 갖다가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로 봐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 10배는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시지역의 5배는 다시 녹지지역은 그대로 5배로 인정해주되 수도권 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5배가 어떻게 된다? 3배로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 부수토지들은 3배를 넘기가 힘듭니다. 땅도 부족해 죽겠는데 누가 5배까지 부수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킨 거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 이제 대저택을 갖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조정 규정인데, 자, 상세한 내용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양도소득세법 규정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반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경우로 갖다가 일시적 2주택 보유자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양도해야 되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복 보유기간이 3년에서 여기 3년이죠. 3년인데 2년으로 1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중복 보유 기간만 1년으로 줄여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개정됐냐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입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1년 이내에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이내 전입 요건이 새로 생기면서 그 중복 보유 기간이 다시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 계약이 돼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전세 계약 만기될 때까지는 전입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례 규정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다만 이건 언제까지 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한 2년을 맥시멈으로 기한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개정되기 전에 종전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는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한데 자, 기존에 상속주택 같은 게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원래 거주자가 하나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기존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존 주택이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규정인데 이번에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최근에 재건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형 평수의 주택을 갖다가 조합에 넘기고 나서 재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큰 덩어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작은 아파트를 갖다가 2개를 분양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합에 집어넣은 주택이 내가 산 주택이 아니라 상속주택이면은 과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분양받는 2개의 주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화가 된 게 뭐냐면 상속받은 1주택을 재건축을 통해서 2주택으로 이제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을 보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에는 만약에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주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년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이 사유가 뭐냐면 3년 이내에 입주권을 갖다가 팔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세요. 여기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의뢰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거나 공매 진행 중이거나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 파는 사람의 의사 상관없이 3년 이내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3년 이내 판단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예외 사유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추가가 됐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 청구 소송 제기에 따라서 소송 진행 중.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번 진행이 되면은 3년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적용 예외 규정에 다시 산입을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 보시면은 매도 청구 소송을 일시적으로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해서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합니다. 자, 지금 종전까지는요,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을 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하고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료 요건하고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통일성을 제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종전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법에서는 연 증가율이 5% 이하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연이 날아갔습니다. 연이 빠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들어왔는데 자, 임대료 증액 제한이 명확화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연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임대료 증액 후에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이 규정이 새로 이번에 소득세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적용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 전환 비율 요건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분부터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 시기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보시면은 장기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자, 거주주택 특례 적용할 때 장기임대 주택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의무 임대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기존에는 이 두 개의 사업을 하면은 이게 뭐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죠. 이 경우에는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대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의 관리처분 등 인가일 전 6개월 전부터 준공 이후 6개월까지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뺐습니다. 빼고 의무 임대기간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고 동일하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사업에 하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은 리모델링 사업 기간 중에 의무 임대 기간에서 빼는 기간은 어떤 걸로 보겠느냐 이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전 6개월 전부터 준공을 후 6개월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의무 임대 기간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16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감면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아요.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건 이제 누가 서류를 제출하는 거냐면 집주인 제출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를 제출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 번째가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인데 이거는 이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차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거 아니면은 이거에 가름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거는 임대인이 뜰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제출하면은 이 서류에 가름해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째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 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인데 현재 지금 그 양도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상속주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면 그 중에 한 명한테만 그 상속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나머지는 상속주택이 없는 걸로 보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조합원 입주권의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소유자를 볼 것인가?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공동상속 조합원 입주권의 소유자로 보겠다. 만약에 상속 지분이 균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당해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 인가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를 갖다가 공동상속 조합원 입주권의 소유자로 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지분이고 다 같이 살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중에서 최연장자를 입주권의 소유자로 보겠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이 해당되는 한 명에 대해서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는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는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두 가지 납세의무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이 새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과점주주 정의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국세기본법하고 일치를 시켜서 납세의 혼란 반지시켰다. 그러면은 어떤 게 달랐었냐? 적용 대상은 똑같습니다. 법인의 주주 및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합계액인데, 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합쳐가지고 이 과점주주 집단이고, 이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은, 이게 이상이면은 과점주를 받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50% 초과라는 경우에 과점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득세법에 있는 이상의 규정을 초과로 변경하면서 국세기본법하고 차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합리화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말이죠. 그 쌍방 일치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쌍방 일치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실질 취득가액이나 실질 취득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해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할 때는요,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계산하게 되면은,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정해서 이제 그 취득가액을 적용을 하고, 만약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쌍방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됐으면은 취득가액은 이게 아니라 그냥 기준시가로 잡아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쌍방 원칙을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은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가 주택의 부분 과세 합리화인데, 이거는 지금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이제 좀 아마 나중에 파급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종전에는 만약에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나 장기별 특별공제를 적용을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택의 연면적하고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를 해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같거나 작다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은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봐가지고 일반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게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인데 전체 상가주택 중에서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다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받고, 이게 만약에 그 주인집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딴 데 주택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전체를 갖다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과세가 너무 이제 비과세 적용 폭이 크다고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부분은 비과세에서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1층에 상가가 있고 2, 3층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비과세로 날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층, 3층의 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1층의 상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합리적 보완인데, 자, 양도소득세법은 소득세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요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필요경비 부분 중에서 얘가 새로 들어왔죠. 얘가 이제 샥 해서 이리로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재해나 노후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철거 비용은 현재까지는 양도세 필요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그 필수적인 경비로 봐가지고 양도세 등 필요경비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 보완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속증여세법이랑 양도소득세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문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았느냐? 1순위가 뭐였냐면 상속증여의 현재 시가, 이게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했을 때 들어갔었던 시가를 갖다가 취득가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 시가에는 시가 플러스 시가에 준하는 뭐 감정가나 아니면 매매 사례가나 아니면은 저기 유사 매매 사례가 등등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시가하고 시가에 준하는 그런 가액에다가 하고 기준시가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 얘가 들어갔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그 시가를 부인을 하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평가하기 전에 이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시가를 적용을 할 때 기존에는 시가, 그 다음에 시가에 준하는 가격, 그리고 기준시가였는데 앞으로는 시가,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격, 그 다음에 시가에 준하는 가격,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째는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입니다. 이거는 뭐 쉽죠? 자, 원래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 얘네를 갖다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주택자라고 하고 만약에 얘네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양도세 중과세 해야 되는데 여기 열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비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열거된 부분 플러스 얘까지 해서 중과세 제외 대상에 추가가 됐었죠. 이거는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보세요.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인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잔금을 지급을 하고 잔금을 청산을 하고 등기가 넘어가는 게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계약만 해서는 이 규정 적용받을 수 없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23번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계결정 경정 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속증여세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새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종전은 어떻게 됐었느냐? 추계 결정 경정 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할 때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감정평가 업체 감정가 평균을 낸 게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 그 감정가액 적용할 때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해의 감정평가 가액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더 완화가 됐습니다. 자, 24번째는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격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인데 자, 종전에는 자격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8년 동안 그 지역이나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이게 제촌 요건 그 다음에 8년 동안 자기 노동력을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을 해서 농어실직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자경입니다. 자경인데 이 8년 자경기간을 산정을 할 때 기존에는 사업소득하고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연도는 자경기간 산정할 때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얘죠, 얘.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 이상인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제외한다. 이게 교체된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이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 이상인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이 연도는 자경 계산 기간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한데 자, 농지대토는 뭐냐면 원래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토지를 갖다가 팔고
다른 토지로 사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는 걸 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토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를 4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종전 토지와 신규 토지 합산해서 8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됩니다. 이게 아래 위가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가액 기준으로는 2분의 1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게 이 내용인데, 종전에는요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농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신규 농지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 종전 농지 양도해야 되는데, 이때 취득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의 원인에는요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은 상속증여, 그 다음에 유상취득은 매매 교환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명확하게 되면서 대토 요건, 감면 요건의 취지를 살펴보건데 어떻게 한다? 취득 원인의 상속증여인 경우에는 이거는 대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그 신규농지 취득은 대토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유상취득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죠. 자, 26번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기존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과세를 해주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감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도세에서 15%를 감면해줬는데 어우 많이 늘어났네요. 감면율이 40%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하나 개정된 게 뭐냐면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는데 보세요. 만약에 대토 보상권을 갖다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대토 보상 40% 금액, 대토 보상의 40% 금액하고 만기부의 특약이 없는 채권 보상의 15%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물 출자 시에는 현물 출자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 이 조문의 개정 이유는 뭐냐면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개정이 됐고, 적용 시기는 감면율 15%에서 40% 이상 하는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부부터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토 보상권의 현물 출자 시 감면세액 일부 납부 규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11일 이후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